흔들리는 신라와 후삼국 시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를 꼽으라면 엄마는 서슴지 않고 후삼국 시대를 꼽겠다. 후삼국 시대는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힘을 겨루던 때로 약 45년 동안 계속되었단다. 궁예, 견훤, 왕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활약했던 후삼국 시대의 이야기는 중국의 삼국지보다도 더 재미있어. 삼국지에서 유비, 조조, 송건이 중국 천하를 놓고 서로 겨루었듯이 궁예, 견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였어. 또 삼국지에 제갈량, 방통, 서서, 노숙 같은 책사들이 나온다면 후삼국 시대에는 최승우, 능환, 최은 같은 인물들이 있었단다. 물론 시대와 배경이 전혀 다른 중국과 우리나라를 곧바로 비교할 수는 없어. 다만 천하 통일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친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야. 후삼국 시대는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였어.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살기가 참 어려웠을 거야. 오늘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후삼국 시대로 가보자. 이곳은 장보고가 활약했던 청해진의 유적지야. 남해의 섬 장도에 있단다. 장보고는 신라 말에 등장한 지방 호족들 중의 하나였어. 그는 해상무역으로 쌓은 재물과 세력을 바탕으로 중앙 귀족이 되려다가 실패했단다. 신라 말에는 장보고 외에도 수많은 지방 호족들이 등장했어.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한반도의 중단부를 통일한 신라는 약 100년 동안 번영을 누렸어. 수도 금성은 번영하는 신라의 상징이었단다. 금성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 신라 귀족의 대부분은 금성에 살면서 신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층이었지.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지배층이 사치에 빠지고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나 사회는 전체가 흔들리게 된단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신라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 농민 봉기와 호족의 등장, 정치가 어지럽고 지배층이 사치스러우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자연히 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지. 생활에 쫓긴 백성들은 봉기를 일으켰어. 봉기는 전국 각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단다. 최초의 농민 봉기는 사벌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봉기였어. 또 금성, 서남 쪽 지방에서는 붉은 바지 농민군이 일어나 수도 금성까지 쳐들어가서 귀족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단다. 붉은 바지 농민군은 단결의 표시로 모두 붉은 바지를 입었다고 해. 신라의 지배층은 수도 금성을 그럭저럭 지켜나갈 수 있었지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을 다스린 힘은 점차 잃어갔단다. 그 틈을 타고 지방에서는 군사들을 모아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 이들은 그 지방을 실제로 지배했지. 백성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걷어들이고 군대를 모았어. 이렇게 한 지방을 실제로 다스릴 만큼 세력이 커진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해. 9세기 무렵 신라의 각 지방에는 호족들이 수없이 등장했어. 그 중에서 세력이 제일 컸던 것이 견훤, 궁예, 왕건이란다. 견훤과 궁예는 각각 나라를 세웠어. 그럼 먼저 견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부터 알아보자. 신라의 군인에서 후백제 왕이 된 견훤. 견훤은 867년에 태어났어. 아버지 아작에는 사벌주 가은현의 농민이었다가 신라 고주의 하나인 사벌주의 장군이 되었어. 그러고 보면 아재에게는 농민이 될 가난한 농민은 아니었을 것 같구나. 경주 안압지의 전경. 안압지는 신라 문무왕 때 만든 커다란 연못이야. 신라 왕들은 이곳에서 화려한 잔치를 열곤 했어. 안압지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신라가 망한 뒤 폐허로 변한 이 연못에 기러기와 오리들만 노늘고 있는 것을 본 후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야. 원래 이름은 월지였다고 해. 안압지에서 나온 나무 주사위.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굵기대로 벌칙을 받아야 했어. 벌칙에는 술 석 잔 한 번에 마시기, 여러 사람이 코 때리기 등이 있었어. 도피 안사, 철조, 비로, 자, 나불. 갸름한 얼굴에 날렵하게 생긴 개성 넘치는 불상이야. 신라 말 어느 호족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는지도 몰라.
가난한 농민이 갑자기 장군으로 되기는 어렵거든. 아작에는 재물을 많이 가진 부유한 농민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모아 힘을 키워서 주변의 마을들을 지배하는 장군이 되었던 거야. 아작에는 원래 이씨였는데 나중에 견훤이 견씨로 고쳤다고 해. 견훤은 어려서부터 힘이 몹시 세고 용감했다는구나. 그 용맹함을 인정받아 견훤은 신라의 비장이 되었어. 비장은 신라의 군인 직책인데 그리 높은 지위는 아니고 한 부대를 지휘하는 정도의 직책이었지. 견훤은 신라의 서남 해안 지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오늘날의 전라도 지방으로 갔어. 그곳에서 견훤은 따르는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무진주를 점령하여 신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 그러나 아직 왕이라고 칭하지는 못하고 스스로를 신라 서면도통 행전주자사 겸 어사중승상 주국한 남군 개국공이라고 칭했단다. 대단히 긴 이름이지. 이때가 바로 892년 견훤의 나이 26살 때였어. 8년 뒤 견훤은 완산주를 수도로 삼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 나라 이름은 백제라고 했어. 뭐? 백제가 아니라 후백제라고? 아니란다. 후는 예전에 백제와 구별하기 위해 후세 사람들이 붙인 거야. 견훤은 나라를 세우면서 백제의 원한을 갚겠다고 선언했어. 왜 그랬을까? 견훤은 백제 사람도 아닌데. 무진주와 완산주는 모두 옛날 백제 땅이었어. 견훤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백제를 이어받은 나라라는 명분을 내세운 거야. 견훤이 세운 백제는 오늘날의 전라도와 충청도 대부분을 차지하고서 신라를 위협했어. 견훤은 특히 외교에 힘을 기울였단다. 외국으로부터 당당히 한 나라로 인정받고 싶어서였어. 중국의 5월 후당과 사신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란 일본과도 사신을 주고받았어. 금화굴. 견훤이 지렁이의 아들이란 전설이 깃든 곳이야. 광주의 한 처녀가 밤마다 찾아오는 남자의 옷깃에 실을 꿰은 바늘을 꽂아두었다가 나중에 실을 따라가 보니 산 밑 동굴에 있는 커다란 지렁이의 몸에 바늘이 꽂혀 있었다고 해.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이 견훤이라는 거야. 경주 포석정. 신라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연애를 벌이다가 견훤군에게 붙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다. 그런데 포석정은 놀이터가 아니라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던 곳이라고도 해. 견훤산성. 견훤이 쌓았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산성이야. 경상북도 상주에 있어. 견훤은 이곳에서 군사들을 훈련시켰다는구나. 성 안에는 널찍한 평지와 샘물이 있고 지금도 기와 조각과 토기 조각이 발견되고 있단다. 승려에서 후 고구려 왕이 된 궁예. 견훤이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울 무렵 궁예는 북원의 호족 양길의 부하로 있었어. 궁예의 어린 시절은 견훤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궁예는 신라의 왕자였단다. 헌안왕의 아들 혹은 경문왕의 아들이라고 해. 어머니는 후궁이었지. 그런가 하면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오른 신무왕의 손자라는 주장도 있어. 이렇게 궁예의 출생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까닭은 궁예의 생애를 알려주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추측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야. 아무튼 궁예는 신라의 지배층 사이에 벌어진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인물로 생각돼. 궁예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세훈이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왕실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높은 누각에서 내던져진 갓난 궁예를 유모가 밑에서 받아 구했는데 실수로 그만 한쪽 눈을 찔러 눈이 멀었고 유모와 함께 멀리 달아나 숨어 살았다는 얘기 말이야. 궁예는 자라서 세달사라는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단다. 스님이 된 궁예는 선종이란 이름으로 불렸어. 세달사 시절 궁예는 승려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고 담력이 무척 컸다고 해. 여느 승려와는 달랐던 거지. 궁예는 아마 세달사 시절의 미륵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을 거야. 궁예가 왕이 된 뒤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한 것은 너도 알고 있지? 891년 궁예는 세달사를 떠나 북원으로 가서 양길의 부하가 되었어. 궁예는 군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상가 벌을 줄 때는 공평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따르는 군사들이 무척 많았단다. 인심을 얻은 궁예는 마침내 철원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어. 그때가 901년, 나라 이름은 고려라고 했단다. 견훤이 옛 백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했듯이 궁예는 옛 고구려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거야. 궁예와 미륵신앙. 미륵은 미래의 부처란다. 석가모니가 현재의 세상을 구제해주는 부처라면 미륵은 석가모니 다음에 나타나 석가모니가 구제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남김없이 구제해주는 부처야. 미래의 부처인 미륵을 믿는 미륵신앙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앙이었어.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개혁사상과 연결되기도 했단다. 궁예는 살기 좋은 세상을 바라는 백성들의 소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했단다. 자신이야말로 그 소망을 이루어줄 장본인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지. 궁예 미륵불, 보관을 쓴 소박한 모습의 미륵불이야. 흥령사 징효대사 탑비. 이 탑비에는 세달 촌주 나생군이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궁예가 있던 세달사가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사람도 있단다. 철원의 도피안사. 철원은 신라마을 호족 세력이 강했던 곳 중의 하나야.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지도 철원이었지. 이 절에 모셔진 비로자나불은 15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만든 불상인데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단다. 그런데 왜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냐고? 실은 고구려는 장수왕 때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었어.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장수왕 이후의 고구려는 고려라고 불러야 한단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거나 편의상 그냥 고구려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또 후고구려의 후는 후백제와 마찬가지로 후지 사람들이 붙인 거야. 이제부터는 엄마도 편의상 후백제 후고구려라고 부를게. 궁예의 신하가 된 왕건. 궁예가 날로 강해지자 패서의 호족들이 궁예의 부하가 되겠다고 자청해왔어. 패서는 옛날 고구려의 땅이었지. 송악의 호족인 왕농, 그러니까 왕건의 아버지가 궁예에게 온 것도 이즈음이었어. 왕농은 강원도를 휩쓸고 철원을 근거지로 삼은 궁예가 곧이어 송악으로 말발굽을 돌리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궁예와 맞서 싸우다가 화를 당하느니 차라리 머리를 숙여서 지방과 생명을 보존하자고 생각했지. 그만큼 궁예의 세력은 막강했어. 왕농은 궁예에게 청하기를 신하가 될 터이니 그 대신 자기 아들을 송악의 성주로 삼아달라고 했어. 왕건의 집안은 조상대대로 해상무역에 종사해온 부자였어. 궁예는 재산이 많은 왕농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청을 들어주었지. 그 후 왕건은 궁예의 신임을 받는 청년 장군이 되었어. 왕건은 경기도 광주와 양주 일대, 서울, 충주 등을 차례로 정복한 뒤 수군을 이끌고 바닷길로 전라도 나주를 공격하여 후백제의 한복판에 후고구려의 근거지를 만들었어. 궁예의 후고구려는 신라 땅의 절반이 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됐어. 이제 신라는 후백제와 후고구려에게 나라 땅을 대부분 내주고 금성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일대만 겨우 지키게 되었단다. 이렇게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힘을 겨루던 때를 후삼국 시대라고 해. 그런데 이때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는 발해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러고 보면 후삼국 시대라는 이름은 정확한 것 같지 않구나. 발해를 포함하면 사국 시대가 되지 않니? 1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